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경제를 같이 공부할 박종환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서로 배우고 또 익혀서 우리 학기 말에는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기초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또 그걸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치에서 김연아 그 피겨 스케이팅 끝났죠. 아주 높은 점수로 이렇게 잘 퍼포먼스를 한 것을 봤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어느 신문에서는 또 김연아의 소치 올림픽 그 피겨 스케이팅 경제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것을 또 따져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라고 하는 말을,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럼 경제라고 하는 그런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죠. 그 웹사이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경제의 사전적 의미와 어원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를 그려서 설명한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먼저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전 경제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동양과 서양에서 약간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이 히브리 헬라 말 중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다음에 노미, 또 이런 관리한다, 또 어떤 몸을 하는 그런 어떤 법칙이다, 뭐 이런 또 어떤 학문이다, 뭐 이런 걸 뜻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겼죠. 그리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경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어원은 경세재민, 즉 세상을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경과 재를 빼가지고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어원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살림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가정, 또 어떤 기업, 또 국가, 이런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런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데서 이런 경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가정의 어떤 경제 규모를 얘기하고 뭐 나라 살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살린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 활성화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잘 활성화시킬 수 산다. 그 개인의 살림, 가정의 살림, 또 기업의 살림, 나라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발전시킬까, 부흥시킬까, 번영시킬까,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 활동을 경제다 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제1 강의 경제학 들어가기, 여러분들 미리 그 강의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말씀을 찾아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또 26절에서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미리 찾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천지를 특히 이 땅에, 우리 지구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 흙, 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토양을 다 자원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잘 우리가 다스려라, 그걸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그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염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염려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원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옷을 입고 또 먹고 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죠. 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먼저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식주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뭐 석유가 더 많이 있고 어떤 나라는 뭐 석탄이 더 많이 나고 또 어떤 나라에는 무슨 농작물이 잘 나고 뭐 이런 차이점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환경에 맞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 유지하고 확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똑같이 공급했으면 사람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풍요롭게 또 그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잘 그것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그걸 뭐 총칼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거죠. 우리 인류에 필요한 대로 잘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학이란 우리가 아까 이 만화를 통해서 경제학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봤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경제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런 3요소를 가지고 경제다 하는데 이런 경제를 이루어가는 건 활동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활동의 주체가 개인, 가정 또는 기업, 사회 또 정부 뭐 이런 그런 주체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그 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재화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이다 얘기할 수가 있죠. 다른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서부터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어떤 환경이든지 그 시간, 그때, 그 환경 속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타선이다, 바보 같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순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신의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최선의 것을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삽니다. 물론 합리적인 선택이 본인의 여건 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런 잘못된 결과로 왔을 때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또 그걸 고치고 해서 바른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이런 거죠.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제 주체가 가장 번영하기 위한 최선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제학을 또 공부하는 그런 목적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과 그런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개인적이거나 또는 국가의 경제적 문제를 잘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죠.
또는 우리가 이 개인의 가계 수입을 우리가 각자 일을 해서 번 그런 돈들이 있죠. 그것을 가장 현명하게 또 그래서 우리들의 이 가족들을 어떤 그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것이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또는 어떤 전공 그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번 돈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지혜롭게 저축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에게 참 가장 관심사면서도 우리가 관심 두기 어려운 그런 분야죠. 정부의 그런 기능, 즉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어떻게 잘 쓰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또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다 옳다. 또 정부에서 하는 건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정치, 경제 이런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인 그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경제를 모르면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나 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세계적인 경제 정책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 아까 우리가 경제에 대한 그런 어원과 그런 개념을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재화나 용역을, 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스, 상품을 얘기하죠. 용역은 어떤 서비스, 즉 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물건들을 얘기하고 있고, 용역은 우리들의 어떤 지적인 면이나 또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그래서 직접 상품화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어떤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그것을 갖다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어떤 체계를 우리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주체는 결국 인간 개개인들의 구성으로 이루어가는데, 모든 환경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을 닫아놓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입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잘 곳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땀을 얻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자연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쟁의 상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도록 또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부여된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배가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플리머스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 그림입니다. 이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 박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종교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신세계인 그런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필그림이다 이렇게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20년 12월 달에 이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북서부 쪽에 동북부 지역인 그곳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분들이 영국에서 떠나기 전에 먼저 버지니아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7천 파운드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대출을 받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또 그 배 또 와서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빌리죠. 근데 그 당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그런 이자율입니다. 거의 45%에 가까운 그런 이자율인데 이런 높은 이자율을 내고서라도 이 필그림, 이 순례자들은 그 돈을 빌렸고 또 왜 버지니아 컴퍼니는 이런 엄청난 이자를 받고서야 그들에게 대출을 해줬을까? 우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바로 그 미개척지인 그런 곳에 가는 그 사람들은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위험을 감안해서 투자 회수가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자를 통해서 보상받기 원하는 거죠. 또 그런 이자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개척지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빌리고서라도 가면은 그보다 더 많은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경제 활동을 늘릴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고서도 아마 빌렸을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또 돈을 주고 빌려서 이 배를 타고 옵니다. 그때 102명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쳐서 102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는데 1620년 12월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첫 겨울을 보내는데 이 첫 겨울은 아주 혹독한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 102명 중에 거의 한 절반이 폐렴이든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반수 정도가 죽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혹독한 겨울이었죠. 그러나 봄이 오면서 그들에게 점점 희망이 생겼는데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인 그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그런 부족과 친해지면서 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고 또 특별히 중요한 그 해안에서 생선 잡는 그런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그런 법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스스로 이제 그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한 1년이 지난 1년 후에는 그 빚의 거의 반을 갚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각자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까? 그들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자.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자. 같이 소비하자. 뭐 이런 그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Common Course and Condition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산 체제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받아 가지고 사용하자. 뭐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까요? 이런 구성원 간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평일까요? 똑같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튼튼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생산하겠죠. 어린아이나 또 노인들은 아무래도 적게 생산하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10개를 생산했는데 어떤 사람은 2개밖에 생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져가는 것은 똑같은 숫자로 가져가니까 많이 생산한 사람들이 뭔가 손해본 것 같죠.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같이 받아가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자면 약한 사람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같은 그런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점점 일을 흥미를 잃어갑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먹여 살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0개를 생산하는 사람이 7개, 5개.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가 생산하는 3개. 뭐 이렇게 그 개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일을 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서 밥을 합니다. 먹을 것을 장만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데 어떤 가정은 여자가 없죠. 또 어떤 가족은 그 식구가 많게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다 개인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가정 단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밥을 해가지고 우리 식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식구는 일도 안 하는 식구들 5명, 6명을 먹여야 된다. 이것도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불평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식민지의 젊은 총독이었던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도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사용하고 그런 공평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에 맞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안 맞으면은 아무래도 능력이 적으면은 못 사는 거고 능력이 좋으면은 잘 사는 이러한 것이 어떤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예상하셨던 우리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 체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각자 자유 경쟁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뭐 농기구를 잘 만드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너는 당신들은 농기구에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생선을 잘 잡으면은 낚시를 잘하면 그 사람들은 낚시만 해가지고 생산을 또 하도록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런 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니까 그전보다 훨씬 생산량도 많아지고 풍요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커뮤니즘, 이 공산체제를 버리고 자유 경쟁 체제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이런 경제 구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리머스에 첫 번에 도착한 이 필그림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1623년 7월 달에는 60명의 새로운 정착민들이 추가로 오게 되고 그리고 1630년에는 퓨리탄 우리가 청교도라고 알고 있죠. 이 퓨리탄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셀렘이라든지 이 버스턴이라고 하든지 이런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 매사추세츠주가 상업, 선적 이런 것의 중심지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경제의 가장 그런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경제 용어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쓰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제인 또는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경제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재화의 생산이나 공급이나 또 소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제학자다. 또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경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경제학의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눠지는데 미시경제학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는 기업도 이런 그 사회 활동 중에 기본 구성원들이 경제적 선택과 경제 활동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갖다가 미시경제학이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거시경제학은 좀 국가 또는 국제 간의 그러한 경제 활동, 경제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느 좀 더 규모가 적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미시, 또 규모가 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 거시경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쉽게 이해가 가겠죠. 또 그래서 우리 경제인이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미시경제 또는 거시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미래에는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고 그런 어떤 그 법칙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미국이란 나라, 소련, 중국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고 거기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까? 아주 내노라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있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몇 가지의 요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요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또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재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재화. 경제학자들이 재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뭡니까? 경제 주체가 그것을 필요해서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상품이죠. 물품이죠. 그런 눈에 보이는 텐저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아이템을 갖다 물품이다 얘기하고 또 무형의 용역 인텐저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상품을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경제를 이해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욕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욕구 또는 어떤 희소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욕구는 어떤 재화를 사용하고 소유하는 그런 우리 경제 주체가 욕구 필요한 욕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서 흐름을 만들어주죠. 또 시장이 뭡니까? 시장은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교환, 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시스템 체계를 우리가 시장이다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특수한 조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특정한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생산의 제품을 재화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소비자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재화의 그 필요한 양 생산해서 분배하는 그런 양을 갖다가 우리가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공급된 양을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그런 걸 갖다가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칠판을 두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좀 역동적이지 못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이런 교수를 해본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말을 좀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좀 지루한 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쉽게 그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용어로 이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시다가 잘 용어가 또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친구들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외식하셨습니까? 친구가 점심을 사주겠다 해서 나가서 점심을 드셨죠. 아마 공짜로 점심을 드셨기 때문에 아마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공짜입니까? 물론 나중에 또 사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점심 먹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가기 위해서 교통을 이용했으면 교통비도 들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점심을 얻어먹기 위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간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한 그런 포기하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언가 희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갖다가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죠. 남보다 더 많이 있어야 더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욕망이,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죠. 또 학생들은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 일은 뭐 내가 알 게 없다. 지금 뭐 놀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 그만큼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또 남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갖다가 또 쓰고 남는 저축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이게 발명하고 또 서로 자기가 만든 그런 상품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무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다른 재화들, 필요한 그런 내게 없는 그런 재화들이 필요한데 이런 재화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선택.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를 원했는데 그 하나를 얻으면은 그 하나에서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갖고 싶고 둘을 얻으면은 넷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그 정도 돈 가지면은 먹고 사는데 편안히 사는데 앞으로 30, 40대 후손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원칙, 법칙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무이고 목적이겠죠. 결국 경제학은 모든 재화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삶의 물질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눈에 우리가 돈을 얼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불했다 하는 구체적인 돈의 액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돈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자, 소비자라는 개념, 뭐 여러분 이미 그 기본적인 개념 다 알고 계시겠죠? 재화를 만드는 그런 경제 주체를 생산자다. 또 재화를 쓰는 사람을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 주체가 누구였죠? 개인, 또 가정, 어떤 기업, 또 사회단체, 또 정부, 뭐 이런 것들이 경제 주체라고 그랬죠. 경제 주체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에 가서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면서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이 만든 그런 것을 써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화는 우리가 쓰기에 충분한 우리 욕구를 다 만족시킬 만큼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 재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재화를 우리가 어떤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겠죠. 또 그런 것은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 싶은 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재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 또 재화를 부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씩 가지고 부족한 대로 쓰고 하면 괜찮은데 나는 부족하지 않게 위해서 한정이 된 10개의 재화 중에서 나는 5개를 갖고 그럼 나머지는 5개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건 부족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욕구는 그걸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부자의 개념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자라고 개념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늘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 늘 부족해서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부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유를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억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돈을 가진 사람보다 부자라고 그렇게 보지만은 1억 가진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써야 될 곳이 10억이 있다고 한 10억 원어치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1억 가졌어도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1,000만 원을 가졌어도 그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쓰고서도 100만 원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모지라도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돈이 적더라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경제 주체들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또 부유한 국가라도 모든 사람의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재화를 공급하거나 생산하거나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구란 무엇입니까? 욕구란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다, 열망이다. 또 필요는 어떤 것이 없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필요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또 얼마나 그걸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 돈을 위해서 얼마나 벌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개인이나 가게나 또는 국가 이런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재화들을 위해서 그것보다 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고 그런 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돈을 더 지출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돈이 여러분에게 1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면은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경제학 교과서가 10만 원이고 지금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또 등산복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경제학 교과서가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산복을 포기하고 경제학 교과서를 사겠죠. 근데 그 뭐 교과서 없어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우리 강사님 얘기했으니까 교과서보다는 등산복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등산복을 사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당장 내게 더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데 참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또 우리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화 얘기했죠. 이 상품. 근데 이 상품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자본재와 소비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투자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 농가에서 여러분 농기구가 필요하죠. 이 삽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농기구를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하죠. 농사 짓는다는 것은 어떤 곡식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농기구는 자본재죠. 또 공장에서 필요한 것들, 또 이것을 그 만들어진 제품을 배분하는 데 필요한 그 화물열차, 또 석유를 캐내기 위한 그런 시추기, 이런 것들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본이다 얘기를 하죠. 그 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데 자본이 얼마나 들었어. 또 어떤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화폐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화폐 자체가 자본은 아니죠. 왜냐하면 화폐 자체가 그걸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다 하면은 10억이라는 돈이 생산을 직접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그 생산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구입한 기계를 갖다가 자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우리가 자본재가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소비재는 우리가 직접 사서 쓰는 거죠. 소비하는 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쓰는 게 많죠. 또 회사에서도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소비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갖다 쓰는 그런 건 우리가 소비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재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공기죠, 공기. 근데 여러분, 공기를 돈을 주고 사서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서울의 공기가 요즘 얼마나 이렇게 악화됐는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플로리다 제가 있는 곳은 참 공기가 좋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또 산들이 없어가지고 뭐 매연이 쌓여 있을 틈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공기를 그 한국에 수출할 수만 있다면, 이 한국에서 이 공기를 수입에다가 쓸 수만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공기를 사다가 쓰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쓰지 않는 것은 재화가 없습니다. 재화가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어떤 가치, 내가 그 돈을 주고 사고서라도 그걸 써야 되겠다. 또는 어떤 사람이 그 재화를 만드는데 이러한 요소가 들어서 이만큼 받고 돈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가격이다, 프라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재화가 소비하는 경제 주체에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가치가, 효용 가치가 쓸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는지, 또 얼마만큼 그것이 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실 겁니다. 남자들은 뭐 다이아몬드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있으면은 뭐 애인이나 또 부인이나 또 선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까? 다이아몬드는 많이 없다는데 가격이 비싼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 많지 않고 욕구가 큰 것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걸 필요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가 광산이 어디서 엄청나게 발견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양의 다이아몬드를 캐낼 그런 광산이 발견됐다. 이러면은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아름다워도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유리 여러분 있죠, 유리. 유리가 참 아름답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싸지 않은 것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싸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아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이 뭔가를 알으면 경제 활동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 있죠. 그런 거 한번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활동, 이걸 경제적 활동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5가지 용역. 용역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intangible goods.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품이 아닌 그러나 생산에 또 분배에 또 소비에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런 5가지 용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재가 아닌 소비재로 생산된 그런 재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생산재가 아니고 소비재다. 또 그리고 4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2가지를 고르는데 왜 가치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도 있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도 있죠. 그런 가치를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숙제로 해서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